안녕하세요. 어리둥절 한국말 창지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듯 쓰는 우리말 한국어, 가만 생각해보면 이 한국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별로 고민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 이미 병의 증상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해결책은 있을까? 지금부터 그 진단 보고서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진단서는 사실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에 의해 작성된 적이 있어요. 아언각비라는 책이죠. 아언, 즉 백성들이 흔히 쓰는 말을 각비한다, 즉 그릇됨을 깨닫는다 라는 뜻이에요. 정약용 선생이 풀어낸 그 의미를 한번 들어보세요. 배움이란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그릇됨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막 쌓는 게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뜯어보면 의미가 확 와닿는데요. 배울 학자가 곧 깨달을 학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의 시작이 뭐냐? 바로 각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틀렸네 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불편한 순간에서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산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말을 진단이 시급한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이 환자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걸까요? 언어는 사회적 유전자 가운데 하나예요. DNA처럼 언어도 그 사회의 문화, 정체성 같은 걸 고스란히 담아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잖아요. 언어 유전자는 주로 어머니한테서 자식으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쓰는 첫 언어를 모국어라고 부르는 이유죠. 그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언어 유전자의 건강 상태, 지금 어떨까요? 구체적인 증상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물을 마신다고 안 하고 물을 먹는다고 하죠? 사실 이거 비논리적인 표현이거든요. 또 수학에서 쓰는 대변, 과학 용어인 매질 같은 단어, 이런 게 일상 용어랑 겹치면서 괜히 혼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문제인데. 파이팅이라는 말, 사실 이거 외국어인 건 둘째 치고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죠? 심지어 도이칠란트라는 멀쩡한 이름 대신에 일본 사람들이 아무 뜻도 없이 도이치라고 발음하는 한자 독일을 우리식으로 음독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죠. 전부 다 우리 언어가 지금 앓고 있다는 신호, 바로 그 증상들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그냥 말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사실 매우 오래된 논쟁이에요. 언어가 우리 생각을 결정한다는 언어 결정론이 있고요. 반대로 생각은 원래 따로 있고 언어는 그냥 표현 도구일 뿐이라는 사고우이론이 있죠. 뭐가 맞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 사회의 심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요. 자, 지금까지 우리말이 앓고 있는 병의 증상들을 일부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병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제 그 감염의 근원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설사 어떤 말이 그르더라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마치 전염병처럼 광범위하게 대중의 말씨가 된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반복입니다. 잘못된 말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전염병처럼 사회 전체로 쫙 퍼져나간다는 거죠. 감염의 가장 큰 원인, 바로 이 반복의 힘이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의 말이 우리 언어 습관에 제일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요? 압도적으로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문제는 미디어가 우리 언어의 가장 큰 스승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대본 없이 말하는 것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1인 방송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잘못된 언어를 거르지 않고 대중에게 퍼뜨려 말 그대로 최상급 그릇말 전파자 역할을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인쇄 매체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운 건 절대 아니고요. 자, 지금까지 문제 진단은 충분히 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을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해보죠. 마음에 안 든다고 이사 가거나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집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가꾸는 것, 그거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 이론적이면서 이상적이지만 네 가지 구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전문가, 둘째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 셋째는 언론, 그리고 넷째는 정부. 이 네 주체가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인 거죠. 우리말의 오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셈입니다. 근데 이 집수리 계획이 그냥 다 같이 잘합시다 하는 구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글쓰기 말하기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거나 아니면 기자나 아나운서처럼 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 언어 자격증 같은 걸 도입하는 거죠. 잘 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우리말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 최종 진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진단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어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뭘까요? 한국말 자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내린 최종적인 진단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말의 문제는 한국 사람이다. 결국 우리말의 문제는요, 언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을 쓰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국말을 바로 세우는 일, 그 시작은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책임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감히 고언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